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2회차 AI 전환과 일자리의 미래 릴레이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간담회 때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노동 쪽에서 실제 그 노동자분들이 주로 해오셨던 일들,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현장에서 실제 산업 현장, 경영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이제 경영 측면에서도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는 두 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김민기 교수님을 모셨고요. 디지털 소사이어티의 회원으로도 계시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 카이스트 경영대에서 경영 관련해서 정말 이 기술 변화에 대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너무나도 잘 짚어주고 계시고, 최근에도 이제 일자리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이제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면은 저희 오늘 질의응답 통해서 또 많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은우 파트너님, 매시업 벤처스의 박은우 파트너님도 오셨는데요. 이제 B2B AI 사스 시내에서 워낙에 그쪽 섹터를 또 오랫동안 들여다보시기도 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시고 있으신 만큼 관련 시장의 이야기와 실제 이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주체들의 그런 입장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시장의 니즈 같은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고용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 노동자인 우리의 차원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제 워낙에 또 이 창업신에 대한 또 이슈도 요즘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 안에서도 또 그에 대한 어떤 새로운 뭐랄까요, 대안이랄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또 이따 나눠주실 예정이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주제는 뭐 이렇게 그래서 솔루션이 뭐다라기보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풀어내고, 그리고 이제 경영 현장에서 어떠한 식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경제적 핵심 동력부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체 효과를 주로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AI에 의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저희가 일자리라고 좀 이렇게 하이 레벨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직업이 있고요. 그리고 직업을 가진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맡은 직무 안에서 여러 가지 과업들이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창출한다 할 때는 이게 직업인지 아니 직무인지 혹은 과업인지 뭐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어떤 직업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서 대체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대체한다고 해서 이렇게 고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직원이 과거에는 이제 본인의 그 1인 업무만 했지만은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능력이 배가 돼 가지고 5명분의 일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노동 그 임금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고용을 할 만한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급이 과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만약에 가격으로 본다면은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충분히 이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저임금으로 조금 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경쟁 기업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회사가 스케일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인원들을 이제 고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생산성 그리고 규모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과업 창출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자리가 직업이 아니라 직무가 아니라 이제 태스크 과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는 프로세스를 바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과거에 없던 과업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AI 분석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실제로 뭐 개인정보 이슈가 없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반출력 없는지 등등 해가지고 AI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운영 프로세스 차원에서 이제 감시하고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 없던 과업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그 크게는 이제 신규 과업 창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체 효과와 생산성, 그 다음에 신규 과업 창출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로 인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세 가지 경제적 핵심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막연하게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장밋빛 미래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대비돼서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이제 아무래도 오늘 화두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크게는 이제 블루 칼라와 이제 와이 칼라로 구분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건 조금 무리겠지만은 일단은 논의의 조금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그 예시는 블루 칼라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현재는 자동차 기업이지만 앞으로 이제 뭐 로봇 기업으로 이게 좀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휴머노id 로봇과 별개로 공장에 투입될 수 있고 실제로 반복적이고 위험하고 그리고 고중량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테슬라에 있는 그 옵티머스 3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사람과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지만은 공장에서 이제 몇십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고중량을 옮기는 건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24시간 투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아틀라스가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생산 공정에 투입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거를 시도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기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분들과의 어떤 갈등은 피할 수 없고요. 실제로 이제 그 도입할 경우에 어떤 갈등을 예고하는 그런 식의 어떤 기사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와이 칼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와이 칼라로 분류되곤 하는데요. 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이렇게 난리지 수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곳을 얘기했지만 현재는 금융이나 법률처럼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도 이제 AI의 어떤 그 특수 전문 분야에 대한 AI 효율성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직업 상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일자리를 직업과 직무와 이제 과합으로 조금 쪼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현재 그 AI 충격은 직업이 없어진다기보다는 맨 아랫단에서의 그 태스크의 해체로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현상이 현재 이제 와이 칼라와 초년생 직무 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 뭐 작년 CES죠. CES에서 이제 AI 진화를 얘기하면서 생성형 AI와 피지컬 AI로 가는 단계를 했고 작년에 화두는 어떻게 보면은 생성형 AI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성형 AI는 뭐 문서 작업이라든지 그래픽 처리라든지 이런 와이 칼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되었다면 올해 2026년의 화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피지컬 AI를 통해 돈을 버는 그런 생태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이제 블루 칼라 쪽에서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2025년도에는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로 인해서 그 와이 칼라들 특히나 그 초년생 그 와이 칼라 분들의 어떤 직무에 있어서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직업 자체가 직업이 마케터인데 직무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가 담당하는 것들 중에서 뭐 고객 관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 마케팅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온라인에서의 어떤 퍼포먼스 마케팅을 이렇게 개선하는 직무라면은 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뭐 실험뿐 아니라 뭐 이렇게 예산 조절 같은 거. 다만 이러한 식의 과업들이 사실은 AI 개입을 통해 가지고 재배치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순 재배치가 아니라 당연히 이 사람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배치겠죠. 다만 그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가 초년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입 사원들을 고용해서
시키는 어떤 단순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I가 더 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분들을 이렇게 고용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임금이 낮으면은 공급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안 구할 거고, 다만 임금이 높아지면은 공급이 증가하겠죠, 같이. 이런 식으로 시장 수요 공급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임금 조절에 의한 노동 투입이 조절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고용 자체를 안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혹자는 이제 카나리아 신호라 부릅니다. 이거는 어쩌면 비유인데요. 예전에 이제 광산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유독가스 냄새를 이제 가장 먼저 포착하는 게 이제 카나리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엔트리 레벨 와이 칼라들이 이제 직업을 못 구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AI로 어떻게 보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본인의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업무 생산성 향상도가 좀 낮은 그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이제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칼라는 이렇게 좀 핵심 메시지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식의 AI 충격은 모든 국가에 동일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별로 다르고 국가 내에서도 산업과 그리고 기업,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내의 직업과 직무와 태스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AI 기술에 의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쪼개서 디테일해서 논의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을 한국과 비교했을 경우에 AI 활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넷플릭스를 이렇게 구독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개의 LLM을 우리가 구독하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계비의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이런 AI 관련된 서비스에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국에서의 이런 서비스 수용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즉 활용도가 높다는 건데, 다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도에 비해서 업무 시간은 줄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 안에서의 과업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배치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걸 또 반증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AI를 통해 절감할 경우에 무엇을 하냐? 첫 번째로는 본인이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조금 반복적이고 쉬운 태스크는 AI에게 맡기고 본인은 조금 더 많은 사고를 요구하는 고난이도, 고도화된 일에 좀 더 이제 본인의 일을 얼로케이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는다. 그때는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제 써야겠죠. 다만 이러한 식의 논의 자체가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와이칼라, 특히나 초년생 분들이 고용 창출이 안 돼서 아예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보면은 AI와 접점이 높은 직종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고용 감소가 뚜렷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기적으로 기업은 AI를 통해서 초년생을 대체함으로써 당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년, 4년, 5년 지나면은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 올라가는 단계에서 이 경험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패스가 사라지는 거죠. 이 문제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AI로 이제 업무를 맡겼을 경우에 AI가 정말 이거를 맞게 했는지 아니면 틀렸는지를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역량 자체가 이제 키워질 그런 가능성 자체가 기회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이런 가격 조정, 임금 조정에 의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업이 고용 자체를 안 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 시장의 노동 시장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한다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발제의 주요 그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작년 2025년 CES의 화두는 이렇게 AI 기술의 진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나 피지컬 AI는 약간은 먼 미래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을 했고 올해는 심지어 피지컬 AI를 실제 기업 현장에 투입해서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움직임도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그 올 초에 그 젠슨 황이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이제 본인들과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제가 빨갛게 조금 하이라이트 친 부분들은 이제 국내 회사들 관련된 그 로봇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 그룹이랑 관련되어 있는 이제 아틀라스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엔비디아는 이런 그 로봇 자체를 양산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을 이제 학습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태계를 유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는 로봇과 가장 행동 방식이 유사한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위편에 있는 그림은 샤오미의 그 사람이 없는 그 다크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일을 위해서 불을 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크 팩토리를 부르는데 이 부분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물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블루 칼라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기업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제 직무나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떤 이제 과업 같은 것들을 이제 재배치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기술이 너무 빨리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식의 논의 자체를 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막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피지컬 AI를 산업 현장에 도입할 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피지컬 AI를 굉장히 빠르게 수용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산업 특화 AI 차원에서 피지컬 AI를 뭐 조선업이라든지 그쪽에 굉장히 빠르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식의 선점 원칙에 대한 논의도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으로서 이제 본인의 신체에 부담이 되거나 고위험이 있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무거운 거를 반복적으로 옮기는 일 같은 거, 그리고 높은 데서 이제 그 낙차할 경우에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특히 한국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도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높은 데서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협소 공간에서 끼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또 유해 노출 예컨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유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좀 리스크가 높은 곳에서의 우리가 그 직업이 아니라 직무 안에서의 어떤 그 과업을 재배치할 때 피지컬 AI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경험을 쌓고 있는 인력들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업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을 기피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지만 이분들이 어떤 일을 체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자 문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갖고 있던 캐파를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전수해 주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숙련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식의 그런 맥락에서 피지컬 AI 도입을 얘기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표준화와 반복성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앞서 말했던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이제 생태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수백 개의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평면 용접도 있고 곡면 용접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과업들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업별로 이제 그 피지컬 AI를 추진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습이 용이한 그러한 식의 어떤 공정 태스크에 먼저 우선순위로 이렇게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 과정에서 앞서 일자리 즉 직업을 대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거를 AI가 이제 강화시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험하고 이제 어렵고 단순 반복인 업무들은 로봇에 주고, 로봇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잘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식으로 좀 태스크가 재정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태스크를 설계할 때는 이때는 이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계 그리고 일자리 이렇게 대립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밑으로 가서 태스크단에서 이 부분은 AI가 일을 하고 이거를 관리하는 거는 당신이 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좀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코 디자인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 좌측에 보신 것처럼 로봇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투입하는 그러한 모델은 자연스럽게 실패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 디자인 프로세스를 같이 고민하면서 여기 안에서 AI가 하는 일들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AI도 다양합니다. 그 에이전틱 AI처럼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있고, 이거를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서 수행하는 피지컬 AI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컨비네이션 과정에서 얘들이 정말로 일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휴먼 인 더 룹이라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의 그 태스크를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실제 현재 어떤 기업이 AI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가? 실제로 그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소수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외로 요즘에 이런 맥켄지 같은 컨설팅 회사들의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이런 뭐 이렇게 직무라든지 태스크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AI를 이용한다는 것보다 태스크로 나누고 태스크 안에서의 그 프로세스들을 쪼개서 엔드 투 엔드로 재설계하는 게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 기술과 함께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이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관점에서 AI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남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절감되네. 그러면은 이제 인력을 해고할 것인가? 즉 단기적으로 해고를 통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직무와 이제 태스크를 이렇게 쪼개서 얘를 워크플로우를 재설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재설계를 통해서 효율성이 증가하면 그 산업 안에서 그 섹터 안에서 경쟁 기업 대비 경쟁 우위가 생기기 때문에 앞서 첫 슬라이드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로 인해서 사업이 커집니다.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인력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워크플로우 재설계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추가적인 고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한 번 더 쪼개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그 화두인 게 바로 이제 에이전틱 AI와 이제 피지컬 AI인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기업 현장에서 이제 일들을 바꾸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게 그 자율형 에이전트 방식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물어보면은 단답하는 형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떠한 태스크를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주고 저의 의도를 말하면은 에이전트는 저를 대신해서 저의 권한을 이제 위임받아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를 단순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알겠지만 내가 하려는 태스크를 A나 B나 C 다양한 방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짜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워크플로우 단계를 알려주면서 그 단계별로 너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같이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디지털 파트너라고 부를 정도로 에이전틱 AI는 급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어떤 기술 발전을 대응해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올 초에 그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의 종말론이 대두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그 제가 예전에는 뭐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목적만 얘기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AI 에이전트가 저를 대신해서 항공, 숙박, 식당 등등을 다 짜줍니다. 그냥 짜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면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가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제가 직접 만지고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틱 AI가 알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AI 에이전트의 오케스트레이션을 부릅니다. 다만 이 오케스트레이션 자체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 인더 룹처럼 사람이 그 태스크에서 얘를 관리하는 역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서 말했던 일자리와 관련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제 프로토콜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MCP고 하나는 A2A입니다. 그 MCP는 이제 엔트로픽에서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일종의 그 AI 시대의 USB-C인데요. AI 에이전트가 있는데 AI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A, 소프트웨어 B처럼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내 로컬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와 자료를 이용해서 각각의 도구들을 너가 이용해서 좀 이렇게 그 하게끔 일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분산되어 있다가 이렇게 그 도구들과 그리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로컬 데이터를 얘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AI 에이전트가 나의 명령, 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태스크를 수행할 때 그냥 수행하냐? 그게 아닙니다. 얘는 이제 자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카운터파트에 있는 AI 에이전트와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서브 에이전트에 또 한 번 일감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AI 에이전트들끼리 일하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프로토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구글이 A2A 프로토콜을 이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CP와 A2A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의 의도를 말하거나 혹은 저의 의도를 파악해서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를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설정해서 가고 있는지는 계속 개입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워크플로우 디자인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건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MCP와 A2A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국내 금융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기 그림 보시면은 이제 PB 상담이 한 건이 들어옵니다. 고객이.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PB 상담 직원이 이 사람과 얘기하면서 다 뭐 수작업 등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AI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수행하는 그 직무에 있어서 일련의 어떤 태스크들을 나눠서 에이전틱 AI가 명령을 내리면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맨 위를 보시면은 이제 PB 직원이 있고 PB 직원이 활용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PB 에이전트가 내부적으로 호출을 하는 리스크라든지 컴플라이언스 관리라는 별도 에이전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일을 할 때는 도구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MCP 서버를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로우를 보시면은 이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관련돼서 어떤 약관이 있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이 사람의 신용도와 약관에 따른 적절한 후보 상품들을 이렇게 추천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 MCP와 A2A 프로토콜이 다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PB 직원이 1시간, 2시간 상담하면서 일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서들에 대한 태스크 재배치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일자리가 아니라 직무가 아니라 과거 직무에서 했던 태스크들을 AI와 협업 구조로 재설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논의될 것 같다 앞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그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
교육 정책인데요. 저도 뭐 이렇게 해라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저도 이제 아들 둘을 중3, 고3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굳이 학위가 필요할까? 대학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요. 그 사실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시대가 현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 목표가 뭘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답이 있고 400개의 정답 중에서 399개를 맞추면 어디 가고 390개 맞추면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주어진 정답을 찾는 식으로 아직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애가 이제 학원 가서 수업 받는 걸 보면은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수업 받던 방식이랑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정답이 없죠. 제가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AI한테 명령을 내리면은 AI는 시나리오 A, B, C처럼 워크플로우를 짜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죠. 마치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요리를 하라면은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요리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휴먼 인 더 룹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안고 가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태스크 재설계할 때는 첫 번째로는 AI가 하는 일이 과연 맞는지를 검증하고 이제 팩트 체크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계가 이제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공감 능력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일을 시키는 거는 제가 권한을 위임했지만 일을 시키고 질문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제 카이스트지만은 큐이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Q를 강조해서 시험 문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학생들에게 내게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번 학기 수업도 다 바꿨습니다. 과거에 논문 30개를 읽는 게 아니라 30개는 이미 AI를 이용해서 다 하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그 논문들을 다 읽되 이 안에서 이 구조들을 연결하는 그런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방식도 이번 학기에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맞게 교육은 바뀌어야 되고, 그 교육이 바뀌는 거는 이미 일부 대학원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이 초중고로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지만은 최소한 이런 식의 논의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교육 정책도 감히 조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제 가장 위기에 놓여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지금 크게는 AI와 접점을 통해서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이런 군이 있고요. 반면에 AI를 활용해서 이게 굉장히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군이 있는데, 현재 보면은 대체될 수 있는 사람들은 노출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군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AI 문해력뿐만 아니라 AI로 인해서 태스크가 재배치됐을 경우에 거기서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하면서 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고 있는 인재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이들을 일자를 줘가지고 일단은 수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AI랑 협업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줄 것인지 휴먼 인 더 룹을 실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워크플로우 안에서 이제 청년들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AI랑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AI를 가지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AI가 적이 아니라 누가 AI를 더 잘 활용해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지 그 사람들과 경쟁하는 식으로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고용 정책은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은 뭐 논란이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그냥 현재 있는 어떤 거를 보완한다기보다는 변화를 좀 수용하되 일자리 자체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딩을 직업과 직무와 그다음에 과업으로 쪼개서 과업 단위에서의 재설계를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즉 이렇게 막연히 보호한다기보다는 밑단에서의 어떤 재설계를 얘기하고 이를 좀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의 재교육이 필요한지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노동정책에 좀 이렇게 투입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재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이따가 혹시 질문 필요하시면은 이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에서 교수님께서 사실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저랑 맥락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히 생략해 가면서 제가 어쨌든 현업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어쨌든 실무자이다 보니까 좀 더 현업에서의 지금 이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AI가 이끄는 이제 창직의 시대 그리고 이제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과 달리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저를 표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서는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개발자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C에서 심사역으로 일을 하다가 그다음 피지컬 AI 회사에서 이제 요새 이제 핫한 그런 드론 그리고 자율비행 이런 기술들을 AI로 개발을 하다가 다시 이제 투자신으로 돌아와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 사이드에서 그리고 이제 창업 사이드에서 이런 기술에 대한 변화를 가장 빠르게 느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좀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매시업 벤처스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AI가 바뀌는 패러다임을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저희의 고민거리일 텐데요. 매시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처음 나오면서 기술의 패러다임이 세상을 바꾸던 시절에 이제 다음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셨던 분께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엑시트하신 다음에 이제 만들어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럼 또 두 번째 패러다임이었던 모바일이 등장하였을 때 이제 오늘의 집이나 리멤버나 마이리얼트릭 같은 그런 회사들의 첫 번째 투자자로 참여를 하면서 모바일이 패러다임을 바꾸던 시기에 또 함께했던 그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AI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지켜보면서 그 패러다임에 다시 투자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뭐 좀 제너럴한 얘기일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어떤 현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것 중 하나는 AI 시대의 일자리는 정말 사라지는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투자자로서 혹은 창업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답변 드리는 게 맞을지에 대해 고민했었는데 사실 그냥 제가 느끼는 그대로라고 하면은 일자리는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증명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60%의 자리 그리고 선진국이 아닌 경우에도 이미 40%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수적인 수치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MIT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10%의 일자리가 대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뭐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 실무적으로 이 그 벤처 캐피탈 혹은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은 더욱 이걸 강하게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본인들이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더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례로 이제 오픈 AI의 첫 번째 투자자인 이제 코슬라 벤처스의 비노드 코슬라 같은 경우는 80%의 일자리에서 80%가 대체될 것이다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자회사 대표 같은 경우도 12개월, 18개월 이내에 사무직의 대부분이 자동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만큼 본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게 더 강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나 이런 쪽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고객들이 밖에서 보고 있는 것과 본인들이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미 그 갭만 해도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실제로 딥마인드 출신들이 창업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폰이 나왔어? 나 창업을 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오히려 딥마인드 뭐 오픈 AI 이런 분들은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내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솔직히 더 어그레시브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측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또 한 가지는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투자한 그런 AI 회사들이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산업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블이라는 회사인데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 AI를 통해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에 조명을 바꾸는 걸로 처음 시작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아무 데서나 찍은 영상을 이렇게 배경에 맞춰서 조명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여서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의 그런 비주얼 이펙트 스튜디오의 엔지니어들이 쓰는 솔루션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 기술이 진화를 해 나가면서 단순하게 그런 VFX 엔지니어들이 일을 잘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VFX 엔지니어들이
개입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촬영이 일어나는 과정, 그 촬영장을 만드는 과정, 촬영장에 조명을 치는 과정, 그 조명을 치는 사람들의 업무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사회의 레이버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엔지니어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 제작의 워크플로우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이제 피지컬 세계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노포즈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신소재를 합성하는 거를 자동화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신약을 AI로 찾는다라든가 레시피를 만들어 본다라든 거를 AI로 하는 거는 1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가장 큰 병목 중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낸 수만 가지의 레시피들을 사람이 결국에는 실험실에서 비커에 담아갖고 스포이드로 옮기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를 그 뒤에 붙여가지고 실험을 하는 과정을 24시간 뭐 일주일 내내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왔고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낸 수만 가지 레시피를 하루 종일 실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 월드까지 넘어와서 병목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모니터 안에 있던 세상들이 이제 휴머노이드와 같은 이제 로보틱스를 통해서 어떻게 더 실제 세상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레이버를 대체하는 것 그리고 피지컬 월드의 이제 그 어떤 업무들 대체하는 것들이 이제 AI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LLM만 가지고도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뭐 아까도 언급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오픈클로우나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발생하는 첫 번째가 AI 조직도라는 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혹은 뭐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고 있지만 저는 이건 AI 조직도라는 표현은 저는 좋아하고요. 실제로 이 오픈클로우라는 기술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내가 쓰는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일을 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메신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사실 사람과 동일하게 AI가 아니라 사람과 동일하게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맨 아미라고 해갖고 내가 대표고 나를 위해 일하는 CTO, 나를 위해 일하는 CMO, 나를 위해 일하는 CPO 같은 에이전트를 하나씩 만든 다음에 내가 일하는 메신저에다 초대를 해놓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하는 형태의 이제 그 AI 조직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창업자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내가 회사의 직원으로서도 내 밑에다가 팀원들을 놓고서는 일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미 현재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얼마나 핫했냐고 하면은 나온 지 2달 만에 이제 메타와 오픈AI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해갖고 창업자를 인수해가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오픈AI 합류하긴 했는데 그만큼 핫했던 이슈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잠들지 않는 직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또 기술적으로는 뭐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개발자가 AI를 써서 이제 나온 코드를 고치고 다시 쓰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는 개발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나는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어라고 넣어놓고 자고 일어나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원래는 AI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이 개입을 해갖고 이걸 고쳐주는 행위들이 필요했는데 이거를 이제 24시간 내내 돌아가게끔 만드는 기술이 이제 업계에서는 라이프루프라는 그런 기술로 등장을 했었고요. 이거를 이분이 24시간 동안 돌려보니까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는 분보다 더 싸게 개발자를 돌릴 수 있는데 라고 이제 하면서 엄청 이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개발의 문제를 풀기 위해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개발을 24시간 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CS라든가 뭐 저희가 원래 24시간 하고 싶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일들을 이 라이프루프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 사람과는 다른 24시간 자지 않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이 AI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도 이미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산업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사무직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미 늦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뭐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이제 2020년 3월에 엔트로픽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실제 컴퓨터 앤 매스 분야에서 AI가 이론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이미 94%다. 하지만 클로드를 쓰고 있는 걸 봤을 때 33% 정도밖에 대체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아주 현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어댑션 갭이 있다는 거고 능력이 너무 과잉된 상태, AI 능력이 너무 과잉된 상태인 거는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실업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실업률이 아직 그렇게 유의미하게 상승하지는 않았고 반대로 뭐 신규 고용에 대한 프리징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갭이 존재하기는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한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 AI가 뭐 사무직을 20% 대체한다, 30% 대체한다, 뭐 많은 말들 하지만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그리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당장 데이터 센터 필요만큼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미 6.7조 달러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당장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든다고 해도 결국에는 전기가 결국은 165% 증가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전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두 번째 문제이고 만든 전기를 결국엔 어떻게 그리드로 연결할 것이냐 이런 걸 했을 때 최소 2, 3년에서 5년까지는 이 트랜지션 타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거시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가 인력이 대체되는 거는 뭐 AI로 인력을 대체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 수년의 전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가장 중요한 그 시사점이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AI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는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당연하다고 했을 때 그 어떤 직업이 살아남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살아남느냐 관점에서 이제 챕터 2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뭐 직업에 대한 거 아까 뭐 직업과 직무와 뭐 스킬과 이런 것들 분해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살아나는 직업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뭐 필요한 유일한 역량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제가 업계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 이걸 앙터프레뉴어십이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창업가 정신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럼 창업가 정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will and vision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will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 will and vision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은 사실 2001년도에 나왔던 이제 will and vision이라는 책이 있고 국내 번역본은 마켓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결국엔 성공하는 기업들의 그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에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더 거대한 시장에 대한 걸 공략을 하고 그거를 어떤 리소스를 넣어가지고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시키느냐가 결국 마켓 리더의 조건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창업가 정신에 넘어와서는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는 그 비전을 수립을 하고 그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어떤 리소스를 써고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해결함으로써 성공하는 게 결국 창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창업가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두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여기서 아까 윌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누가 더 끝까지 밀어붙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윌앤 비전의 윌이 앞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우리가 그러면 뭐 모두가 창업자가 돼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그 윌앤 비전이 앙터프레니어들을 위한 필수 역량이었다고 하면은 AI 시대에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모든 사무직들의 일들이 사실 상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문제를 잘 푸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는 이미 문제를 더 잘 풀어주는 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걸 그런 비전을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왜 할 것인가 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거에 시간을 쓰는 행위, 그거에 에너지를 쓰는 행위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에게 남는 거는 그 윌 그리고 비전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결국에는 AI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역량은 앙터프레니어십이 아니냐라는 저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제 제너레이션 E라는 거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 제너레이션 앙터프레니어라는 표현이 이미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수치적으로도 이미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혼자 창업하시는 케이스들이 이제 수치적으로도 이미 5년간 1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창업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F&B나 그런 자영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AI로 인해서 이제 혼자 창업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몇십억, 몇백억씩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앙터프레니어 정신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AI를 쓰는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뭐 여러 가지 수치들 이런 창업 활동률이라든가 혹은 링크드인에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직업군 중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너레이션 2의 결국엔 취업이 디폴트가 아니라 직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에 이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AI가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좀 먼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이 굉장히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인구 절벽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걱정하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되게 혜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인구 절벽에 대한 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래에 우리의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구는 줄어들지 않는데 일자리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AI 전환이 더 느릴 수밖에 없고 혹은 그 AI 전환을 한다고 한들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일자리가 급감하는 것에 비해서 사람이 더 빨리 급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더 출발점에서 좋은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뭐 투자 티시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와 위기가 있는데 이거를 더 뎁스 있게 들어가면 사실 인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본인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취업 전선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더 어려움 겪고 있을 텐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대량 실업이라든가 뭐 해고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데이터로 이미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것도 엔트로픽 데이터에 나온 건데 뭐 챗GPT 이후에 뭐 14%의 이제 신규 구직이 하락을 한다거나 뭐 시니어들이 이직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신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회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걸 좀 더 우리나라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공계, 하나는 문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공계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 같은 이제 좋은 학교에 공대를 나온 분들이 과거 5에서 10년 동안은 유학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그냥 학부생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혹은 졸업을 하지 않고 해외 법인을 만들면서 그냥 해외로 진출합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저희 업계 표현을 따르면은 이제 한국을 탈출하는 행위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여기 답이 없다고 느끼고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탈출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가지고서는 미국에 가서 법인을 차리고 거기서 이제 한국과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한국에서 채용을 해가지고서는 회사를 키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다음 세대의 정주영, 이건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저 사람들 해외 도망가서 창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을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되면서 좀 이제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문과 쪽은 더 심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회계사 1,200명 합격자 중에 800명이 취업을 못했죠.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들을 채용하는 게 30%가 줄어가지고 지방으로 갈수록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스카이 문과생들은 로스쿨 준비하고 여전히 CPA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직도 후배들 만나면은 그런 후배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도 그럼 뭘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AI가 나타나면서 강점을 가져가는 거는 단순히 엔지니어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기술을 다루지 못하는 비엔지니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엔지니어의 해자는 그 기술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이었지만 사실 세상의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문과 인재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툴이 주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그 툴을 어떻게 써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는 이공계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과는 문과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이공계 출신들이 해외 나가서 창업하는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지금 해외 나갈 수 있게 된 건 어떻게 보면 AI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미국 나가서 창업한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툴을 통해서 해외와의 갭을 줄이고 개발 속도를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가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는데 그들을 한국을 탈출하는 인재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국을 해외로 이끌고 가는 인재라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그런 AI 학회들을 많이 갔는데 최근에 갔던 학회에서는 가장 많은 논문을 쓴 나라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CS 전공이지만 살면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해외 학회에서 논문을 많이 쓰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이미 한국의 리서처들의 능력이 그렇게 올라왔다는 뜻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졸업하고 갈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뭐 삼성 같은 경우도 AI 리서처 최근 잘 안 뽑고 있고요. 네이버도 안 뽑고 있고요. 뭐 LG 이런 것들이 많이 뽑고 있고 이런 몇 개 회사들은 뽑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 200개 회사 뽑고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5개, 8개 회사가 뽑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외에 나가서 시장을 발굴하는 어떤 창업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한국의 리서처들을 데리고 일을 한다고 하면은 더 현실성 있는 임금을 가지고 더 큰 시장을 공략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런 방정식대로 이제 해외에서 달러를 버는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원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비전과 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뭐 AI 도구가 민주화된 이 시대에 문과 학생들이 더 AI를 다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교육 업계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후배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그런 답답함 혹은 예비 창업자들을 느끼면서 느끼는 그런 답답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시도를 위한 뭐 비용을 최소화해주고 그리고 신입 인재들이 회사에 들어가서는 경험할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미국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기업들이 그런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설계들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시니어 중심의 기업들은 절대 신입을 채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냥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장 출신으로서 느끼는 좀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40년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생산 가능 인구는 거의 1,000만에 가깝게 감소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그 감소된 레이버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 사라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뿐만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AI 시대의 최전선에서 그런 창업자들과 함께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일들이 나라 차원에서 더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레버리지라는 책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책의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개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개발자가 이제 회사에서 큰 돈을 받고 이제 본인이 하이어가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개발 이슈를 막 문제를 막 해결을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문제를 잘 푸니까 이제 연봉도 올려주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딱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나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제 다른 나라 뭐 인도나 이런 쪽에 있는 나라에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본인이 이제 거느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을 소위 레버리지해서 했다가 이제 컴플라이언스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해고를 당하긴 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사실 그게 바로 레버리지다. 사실은 이제 돌이켜 보면은 어떤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사람은 그거를 잘 활용한 거다라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한 거죠. 일종의 관점을 바꾼 것이었는데요. 조금 이제 흥미로운 지점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옛날 얘긴데 지금은 AI 에이전트들을 활용을 해서 소위 레버리지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문제를 일단 제시하고 이것을 결국에는 본인들이 또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다. 뭐 그리고 그 현실을 또 굉장히 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온라인에 계시는 김하나 위원님 지금 현재 이제 민변에도 계시는데요. 김하나 변호사님의 질문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AI 도입 속도 대비 노동 시장이 이에 적응하는 속도의 차이에 있어서 우려가 많다. 다시 말해 이제 속도의 차이에 대한 이슈를 말해주셨고 결국 제도를 통해서 이 간극을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뭔가 현행 노동법 제도나 사회안전망 제도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개정이나 개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뭔가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지 이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여쭙고 싶은 것은 뭐 창업 현장에서 아까 창업이라는 새로운 대안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뭔가 무엇이 조금 부족한지 어떤 제도적인 개편, 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같이 좀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먼저 박은우 파트너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사실 저는 뭐 법이나 이런 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답변드리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에서는 속도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속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이 진짜 빨리 바뀌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노동 현장이 그렇게 그 이거를 못 따라가면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AI로 코딩을 하고 누구나 제품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에 1% 수준이고 그 AI를 쓰는 사람들만 해도 전체 인구의 3%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그 기술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막 사람들이 못 쫓아가 가지고 이 사람들 보호해야 되는 사실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따라가게끔 교육을 하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이게 지금 그 회사가 이미 바뀌었는데 못 따라가고 있다. 약간 요거는 조금 제가 보는 뷰랑은 조금 다르기는 해가지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뭐 창업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좀 좋은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고는 봅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는 이제 모태펀드라고 하는 큰 이제 정책 자금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는 해외 법인을 창업하는 회사들의 경우 이제 모태펀드를 받은 회사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게 그 해외 법인 투자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고 이제 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약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에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한국인 사람들 고용하고 한국에서 이제 이제 고용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령 최근에 또 나온 얘기 중 하나가 그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인은 한국인인데 해외에서 창업한 그럼 교포는 한국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해외에서 한국어를 쓰시는 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저는 지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한국어를 알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알고 그럼 한국에서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많은데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 나는 한국인인데 한국인 취급을 못 받네. 그렇다고 내가 미국인이라고 미국인 취급을 받는가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닌데 반대로 인도나 중국의 창업자들은 미국에서 창업을 하면은 그 본국에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한국인의 범주를 더 넓게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기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앞서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 논의할 때는 조금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좀 이렇게 그러면서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발표에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액티브하게 레이버 마켓에 참여해서 뭔가 정부가 정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패시브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마 질문 주셨을 때 그 제도라는 게 액티브인지 패시브인지 제가 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에 대해서는 좀 약간 반대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 개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회와 이런 어떤 그런 그 루트가 주어지면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을 개발하고 즉 이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어떤 그 직무라든지 과업을 재설계할 것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의 그 직업을 보호해 줄게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스스로 밖은 변하고 있는데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를 포함해 굉장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 안주할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느 분들은 도태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끝까지 정년까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국내로 제한해서 본다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실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이 노동시장에서의 프라이스가 마켓 메커니즘을 작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즉 어떤 사람이 직장에 와서 100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재를 할 경우에 그 친구의 연봉을 100배로 줄 수 있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해외로 나가거나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해서 그 100배의 가치를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 들어오면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그 연공서열식으로 이렇게 가는 구조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패시브한 레이버 팔러시가 아니라 액티브한 레이버 팔러시로 가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식의 그런 그 기업의 노력 즉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과업 재배치를 위한 재교육을 하는 그러한 식의 노력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저도 이제 거의 50을 다가고 있는데 그 예전만큼 공부를 덜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을 돌아보면은 과거에 20대 때 30대 때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이제 40대 때 안주하고 스스로 개발하는 거를 이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직장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간 그런 분들조차도 조금 이렇게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좀 정리하자면 그 액티브한 레이버 팔러시
가 좀 필요해 보이고 이를 위해서 기업들이 좀 노력할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독려하되 그 노력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 등으로 이제 보상해 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 오셨던 이제 진흥원의 반가운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역량을 이제 그 연령대별로 봤을 때 역량을 이제 강화하는 그 이제 뭐랄까요? 그 정도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점점 줄어든다.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시간 빈곤의 이슈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인센티브 이슈도 확실히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신 바가 있어서 또 오늘 또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또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거 제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신규 고용이 프리징이 됐으니까 이 이슈를 볼 때 기업 입장에서 또 그렇고 또 신규 직원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한 그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과연 이 AI 시대 일의 미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일을 하는 사람의 의미가 과연 뭘까?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이제 뭐 젊은 사람, 뭐 신규 직원 이 사람의 의미는 뭐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 이 정의가 조금 잘 안 내려져서 여전히 그냥 내가 새로운 사람 데려다가 키워봤자 뭐 또 2년 뒤에 나갈 수도 있잖아. 뭐 여러 가지 뭐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많은데 또 좀 정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김민기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 그 일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하는 사람의 의미예요. 네. 그 특히 이제 신규 직원의 의미. 우리는 신입을 왜 뽑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신입의 의미가 뭘까요? 의미하는. 그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저도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켓 메커니즘이 프라이스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기업들은 AI 기술로 인해서 단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관점에서 신규 고용 안 한다. 특히나 그 약간 정말로 사회 초년생들을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장기로 가면은 이 친구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상실되면서 실제로 뭔가 그 다른 기업과 경쟁할 때 이런 공백이 결국은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생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앞서 그 박은우 파트너님 발표하신 것처럼 뭐 회계사분들 그리고 변호사분들 특히나 이제 로펌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에이전틱 AI라든지 그 와이칼라를 대체할 수 있는 AI 활용으로 인해 가지고 안 뽑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현재 포지션에 있는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그 뭔가 그 직장에서 나오는 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공백을 누가 채울까? 물론 이제 어디선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면 되겠지만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그런 식의 기회를 안 주고서 신규 채용을 안 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 공백은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하는 사람의 의미가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셨는데 제가 제대로 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또 추가 질문 주시면 생각을 더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은우 파트너님. 사실 제가 신입 채용이 잘 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반대로 저희 회사는 신입을 되게 많이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새로운 심사역을 뽑을 때 무조건 신입을 뽑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AI 리터러시가 얼마나 있는가, 디지털 리터러시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시니어를 주니어가 이길 수 있냐 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가지 못한 시니어가 더 많다는 전제하에서는 주니어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맥락에서 신입을 채용을 하고 실제 저희의 첫 번째 AI 프로덕트를 만들었던 거는 신입 인턴들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던 일을 그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신입들이 줄 수 있는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엔 거기서 저는 도출되는 거는 그냥 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시니어 주니어라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변하지 않는 시니어들이 모여있는 조직은 결국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를 쓴다고는 하더라도 결국엔 그게 충분히 쓰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면은 그런 공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런 신입들이 결국엔 이제 기회가 있어야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기업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혹은 뭐 단기적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학생들이나 이런 신입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들은 정 안 되면 창업을 해라라고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히려 좀 바뀐 건데 저도 5년 전, 10년 전에는 뭐 창업할 생각 없는 친구들한테 창업하는 얘기를 절대 안 했는데요. 심지어 저한테 창업을 하고 싶다고 상담 오는 친구들한테는 너는 이미 창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지금 좀 달라진 게 너가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이거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없다고 하면은 그냥 차라리 아주 작은 거라도 해보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작은 게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예전처럼 뭐 간단한 자영업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큰 커머스를 만드는 것도 AI로 이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대로 이제 기업에겐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반대로 이렇게 자기가 직접 그런 경험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경험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제도적인 서포팅이 촘촘하게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혹시 그 한동희 위원님 질문 있으실까요? 앞서 좀 말씀을 주셨어가지고 일단은 교수님께서 그 워크플로우 재설계나 그다음에 그 과업 단위의 재설계 부분까지 말씀 주셨는데 결국 뭐 교육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어나는 지금 뭐 부딪힘 정확히 뭘 정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조직 재설계 그러니까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는 지금 어떤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조직 재설계가 결국 이게 정확하게 정의를 뭐 이건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우리나라 기업 현재 상황에서 좋은 기회가 될지 아니면 사회적 문제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좀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 재교육 그다음에 뭐 설계 재구조화 이런 재설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어떤 교육을 그러면 좀 선도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지 어떤 교육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찾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1% 굉장히 선도적인 그 대상들을 제외하고는 AI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은 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결국 그 과업 단위 재설계까지 들어가면 국가에서 해줄 수도 없고요. 회사에서 해줄 수도 없고요. 너무 많은 과업들이잖아요. 이건 회사도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더해서 기업가 정신에 문제 해결 윌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는 사람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얼만큼 시켜야 될지 아니면 스스로 해야 될지 뭘 우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님께는 그 지금 아까 여러 사례 주셨는데 솔로프리너도 나오고 AI 활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VC나 엑셀러레이터들은 그 코칭을 하실 때 이제 옛날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코칭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AI를 또 많이 활용을 해야 이제 수긍이 갈 것 같고 요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뭐 단기랑 장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윌앤 비전이나 앙터프레니어십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 좀 더 젊은 세대에 대한 좀 장기적인 교육이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의 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건 교육자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히려 저는 아젠다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좀 돌아와서 오히려 지금 질문 주신 거에는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들이 좀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은 어쨌든 스타트업들이 이게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기본적으로 린하고 뭐 젊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요새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 마이리얼 트림이라든가 이런 좀 몇천억 밸류에이션의 이제 뭐 100명, 200명 단위의 회사들의 움직임을 저는 유의 있게 지켜보고 있는 편인데요. 가령 마이리얼 트립 대표님의 그 링크드인에 들어가 보면은 그분은 타이틀이 CEO 앤 프로덕트 엔지니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스스로 개발을 하시는 일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딩 바이 이그젬플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부에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걸고 있어요. 너에게 필요한 일은 너가 만들어 네가 만들어서 하는 거다. 당연히 문과 직군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못하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행위를 흔히 말하는 인터널 개발자들, 인터널 AX를 하시는 분들이 내부에 인프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거를 문과들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요 분위기가 사실 스타트업들이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의 타이틀을 바꾸는 수준까지의 그런 리딩 바이 이젠플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슬랙 채널에다가 뭐 AI 봇 채널, 뭐 AI 개발 채널, 뭐 저희도 실제로 있는데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저희는 심지어 AI 파트너가 따로 있습니다. 약간 CTO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인프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은 개별 직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만든 거를 슬랙에 올리고 메신저에 올려서 자랑하고 같이 쓰고 그러면서 서로 역량을 올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선순환이 되게끔 만들고 있고 당연히 이거를 못하는 분들이 도태될 수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나 이거 만들었어라는 자랑에는 나는 못 만드는데 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기업에서는 결국에는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어디에 가서 듣고 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사실 어제도 하나 제품을 만들었고 그저께도 하나 제품을 만들어서 되게 별거 아닌 제품들이지만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만들어서 올리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많았는데 하나 만들고 나니까 두 개 세 개는 쉽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 뭐 다른 사람 마찬가지일 거고 그 경험을 한번 하게 해주고 나면은 본인이 거기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게 저도 겪고 있는 경험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업 내부의 인센티브를 좀 만들고 인프라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칭 관련해서는 뭐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아까 AI 파트너라는 제도로 지금 도입을 해왔고 실제 그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AX 혹은 뭐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AI 도입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을 채용한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을 쓰는 것들에 대한 거나 뭐 속도감이나 이런 건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 창업이라는 거에 본질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 유효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게 뭐 프롬프터블한 역량이냐, 뭐 언프로피터블한 역량이냐 뭐 이런 걸 구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언프로피터블한 역량은 기존부터 존재했던 방식들인 거고 프롬프터블한 것들은 지금 빨리 바꿔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좀 나눠서 좀 코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기 교수님. 질문을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 저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스스로도 연구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르치는 것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번 학기에도 굉장히 좀 도전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어느 조직이든 사실은 이렇게 어떤 큰 그림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봤을 겁니다. 근데 그 대기업이나 큰 조직에서는 본인의 역할이 그 큰 그림에서의 정말 한 퍼즐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MBA나 석박사 친구들한테 똑같이 말하는데 일단은 큰 그림을 설계하는 연습을 좀 해보자라고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 학교도 이제 창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창업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즉 내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다양한 워크 프로세스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즉 페인 포인트를 발굴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일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와서 팀을 만들 것인가. 결국은 본인이 일종의 어떤 영화를 만들듯이 창업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이 스스로 이제 문제를 파악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는데 저는 이런 식의 교육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누가 필요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스스로 정의할 수가 없게 돼요.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모든 걸 AI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해 주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설계를 하고 큰 그림이 없이는 AI가 잘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MBA 클래스에서는 이제 분석하는 그 전략 프레임워크들을 일단은 머릿속에다가 새게 된다. 그래야지 그 머릿속의 구조 안에서 어떤 부분이 작동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이제 석박사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 뇌의 스키마를 먼저 형성하는 즉 뇌의 근육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거든요. 안 그러면 물어봤을 때 주는 답변이 어떻게 맞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정의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AI 시대 때는 정말로 본인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학교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법률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제일 잘하는 대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도덕, 기술 다양한 방식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의 답을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A라는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 법률 쪽의 최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 못하지만 AI를 통하면은 이 사람들을 내가 채용했을 때 어떤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큰 그림을 그리고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누굴 데려올지를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대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큰 그림을 그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박은우 파트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든 창업이든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려보는 연습을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물어보신 거에 적합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화이트 컬러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도 화이트 컬러 워낙 많고 화이트 컬러 갑작스럽게 굉장히 이제 생성형 AI에 의한 큰 공격이 아니죠. 그 큰 이제 변화를 맞닥뜨리다 보니까 좀 많이 당황하고 있는 직군이기도 한데 이제 일단 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뭔가 한 말씀씩을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개개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게 좋을지, 좀 어떻게 우리는 이 변화를 좀 마주하고 좀 더 잘 살아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은우 파트너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미 사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마무리 발언이니만큼 좀 약간 압축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고 뭐 자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말씀 주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돌아왔을 때 저의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코딩을 다시 시작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발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뭐 15년 전 뭐 그때 이후로는 코딩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현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다음 배울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어렵지 않을까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고 있었는데 불과 시작한 지 한 두세 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너무 저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그걸 일하는 대하는 태도 그다음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걸 느끼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1%의 사람들만 접하고 있는 이 영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실 더 건전한 대화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거시적인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좀 마이크로하게 봤을 때는 지금 코딩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김민기 교수님. 일단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논의하면서 이제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가는데요.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자녀 둘을 이렇게 제대로 잘 키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 밑에 있는 석박사 친구들 제대로 교육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본인이 체험하고 아는 만큼 느끼는 것 같아요. 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경험하지 않고 알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본인이 뭘 모르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고통이 수반되지만은 급변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조금 이렇게 최대한 접하고 이거를 좀 배우고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이번 학기 실러버스를 보면은 주제가 논문 리스트를 다 줄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있는 거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굵직한 테마만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Living with AI로 줬어요. Living with AI로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AI랑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가정이든 차량이든 심지어 뭐 좌변기가 되든 AI랑 다양한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한번 상상하게끔 했고 두 번째로는 코워킹 위드 AI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하려는 거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다양한 AI 기술들을 우리가 현재 활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직 실러버스로 이제 뭐 16주차 하겠지만 코이그지스팅 위드 AI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우리가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잘 보시면 이렇게 엔잡이 사실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 모습은 물리적 세계에서는 굉장히 좀 미미하지만 이런 가상 공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에서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팬들을 거리고 있는 그 누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리적 세계에서 뭐 나이가 뭐 6, 70이든 아니면은 뭐 목소리가 안 나오든 앞을 보이지 못하든 굉장히 물리적 제약 조건이 있지만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나가는 거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중자아죠. 이제 나는 여기 있지만
이런 세계 A, B, C에서는 각자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굉장히 그 재미난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는 목수가 될 수 있고 B에서는 이렇게 뭐 가수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기술을 한번 느껴봐야지 변화하는 시스템에서 본인의 어떤 물리적 세계에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또 직업에서의 오는 어떤 즐거움과 경제적인 이득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창업을 포함해서. 그래서 한번 경험하시고 느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누구를 데려갈지 이런 식의 좀 끊임없는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수록 상상력도 더 중요하고 또 아까 처음 말씀 주신 마켓 리더 조건 나오는 것처럼 윌 앤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체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더 마지막에 임팩트 있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는 뭔가 조금 난감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모쪼록 좀 앞으로 저희가 일자리 미래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계속해서 다져나가고 있고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만큼 또 더 많은 상상력과 또 생각의 공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